자,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맞선에 가게 되면은 신부들이 나이가 적게는 18살, 19살부터 많게는 한 25, 더 많게는 한 30까지 사전에 저희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 우리 신부님들 프로필 사진을 보고 신랑님들께서 직접 마음에 드시는 분들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한 다음에 저희랑 같이 실물을 직접 한번 영상통으로 봐요. 무작정 가게 될 경우에는 사진과 너무 다른 신부님들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통화로 체크를 하고 실장 인터뷰가 있어요. 한 5분 정도. 우리는 중요한 건 도망갈 확률이 최대한 적은 여성을 찾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외모 체크하고요. 실제로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소수 정예로 가서 심도 있게 다시 2차 맞선을 보게 됩니다.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아셔야 될 게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에 오면은 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결혼이 맞냐, 애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있으신데, 베트남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 40대와 결혼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마음 편안하게 맞선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왜 하는지 동기부터 한번 찾아본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들 강하세요. 가정에 대한 애착, 가족끼리의 유대 이런 게 굉장히 깊어가지고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이게 내 남편한테까지도 적용이 되고 내 자녀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결혼 생활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을 오히려 너 하지 마 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뭐 내가 용돈을 줄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영상이 뜰 건데 이게 지금 제 페이스북 계정이에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한국인들이 한 400에서 500명이 있고 이제 한 14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는 베트남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마담 통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 18살 어린 신부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때 제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하고 잠깐 대화를 해봤는데, 되게 어린 나이인데 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건터 분이셨는데, 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골이잖아요. 베트남에서도. 거기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월급이 한 20에서 30 요거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18살 19살 때쯤 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압박도 들어와요. 너 결혼 안 할 거냐, 안 할 거면은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호치민 가서 스파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해를 좀 하실 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스파라는 그 종목 안에는 피부 관리, 피부 미용, 마사지, 특히 여성분들이 가서 하는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스파의 큰 틀 안에서 포함되거든요. 그 일을 하게 되러 가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호치민 가서 일해봤자 한 달에 4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벌 텐데, 자기 딴에도 생각을 한 거겠죠. 차라리 자기가 지금 어리니까, 어리고 예쁘니까 괜찮은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었던 여성분도 계셨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이런 대도시는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한 33세 평균 나이, 32세 뭐 요즘에 지금 결혼들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베트남 시골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많이 결혼하고 계세요. 여기는 결혼을 안 하면은 오히려 집에서 좀 욕을 먹고, 아니면은 그냥 가정 일을 빡세게 도와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빨리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이제 한국이나 대만, 중국, 일본 이쪽 남자분들이 많이 데리고 가시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할 때 도망갈 여성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맞선을 보실 때 저희는 맞선장에 같이 들어가요. 실장들이 들어가서 우리 신부님의 미혼증명서, 건강검진, 범죄 이력,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사진첩,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잘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 내용을 좀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올려놨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만약에 좀 의심스러운 게 있다, 이 대화 내용은 좀 우리가 알아야겠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통역사분께 지금 이 대화 내용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페이스북을 뭐 이런 SNS를 안 보여주는, 핸드폰을 안 보여주는 여성분들은 아예 그냥 아무리 예뻐도 신랑님께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도 저희가 캔슬을 넣습니다. 이 경우는 좀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사례들을 보시면은 끼 있는 여성분들은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일단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사진첩에 과거 사진이 없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세요.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모습들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지인분들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가족끼리 대화,
저기 페이스북에 그룹 대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도 페이스북 채팅방 만들어 놓죠. 근데 이런 가족끼리의 대화방도 없고 뭐 친구들끼리의 대화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런 경우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결혼을 시켰다가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영업을 하는 건데 저희 커리어에도 굉장히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저희 자체에서 그냥 진행을 하지 말자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경제활동도 하세요. 거기서 뭐 핸드폰을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도 있고 페이스북은 사실상 뭐 알바몬이기도 하고 싸이월드이기도 하고 베트남 국민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골 여성분들은 유튜브에서 자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컨텐츠와 달리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썸네일을 뽑고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야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게 많이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순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약간 끼 있는 여성을 거르는 건데 그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대 극 초반에 어린 신부님들께 이제 좀 잘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까지는 조금 그렇고 간단히 지방 살짝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모발을 심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너무 같고 적당히 한 5kg, 3kg에서 5kg만 좀 감량을 해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얼굴이. 일단 살을 살짝 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생긴 걸로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베트남 여성이라 그래서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시선으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 뭐 이런 부분이 제가 겪어본 바로도 여자는 어느 국가에 있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베트남 여자는 후진국 녀석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이거는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경험했던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베트남 뭐 한 20대 중반 여성분들은 그중에서도 좀 이쁜 여성들은 한국 남자한테 상처가 있어요. 베트남 여성분들을 상대적으로 한국 여성을 만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프리하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분들이 베트남 여성한테 너무 좀 막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20대 분들 만나보면은 다 상처들이 하나씩 있으세요, 한국 남자한테. 저 요것도 조금 한국 남자 이미지 좀 깎아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우리 실장들이 꺼려하는 신부 유형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안 보여주는 거 그리고 문신 간단한 걸 레터링 같은 거는 괜찮은데 허리 옆에 잉어가 있다든지 막 용이 있다든지 제 페이스북 이것도 캡처 띄워드릴 건데 여기 쇄골에다가 한국 남자 이름을 세 글자를 박은 여성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신 있는 여성들 더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허세 아이템 장착,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디올, 백, 지갑이라든지 이게 베트남 여성분들이 현실적으로 명품 백을 갖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거기는 이제 월급이 한 40에서 50이니까 명품을 사려면 거의 인생 갈아 넣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명품 갖고 있는 여성분들 좀 기피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이제 저기 벤탄 시장이나 사이공 스퀘어에서 파는 이제 가짜 같은 가방들은 있어요. 그런 거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뭐 한 15만원, 뭐 비싸도 20만원 살 수 있는데 요 정도 가짜 명품백 이런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까지는 오케이 괜찮은데 요즘 명품 목걸이도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저기 요즘 많이 차는 검은 거 있잖아, 십자가 모양 그 뭐였지 그거? 명품,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유심히 봅니다, 그런 신부님들은. 그리고 저희 맞선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화의 질문으로도 여성분의 좀 특성을 파악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300만 원이 생기면 당장 뭘 하고 싶냐, 한국에 가서 일부터 할 거냐, 아니면은 가정을 먼저 꾸릴 거냐. 혹시 한국어 할 줄 아시는지, 혹시 맞선은 몇 번째, 지금은 일 안 하고 계신지, 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혹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허락을 안 해주면 일을 안 할 건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지, 자녀를 혹시 바로 낳으실 생각도 있는지, 만약에 친구가 기숙사에 갑자기 와서 만나자고 밤 11시에 그러면 나갈 건지, 3천만 동이 갑자기 생기면은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만약에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가장 하고 싶은 세 가지. 혹시 지금 제가 핸드폰을 좀 봐도 되는지 SNS에 그건 근데 짜리신데 아이폰 제일 최신 폰을 이건 누가 사줬는지. 근데 보편적인 맞선의 복장이 이런 복장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 국제 결혼을 한국 사람으로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혹시 가방 좀 봐도 되는지. 아내 말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데 왜 루이비통을 선택하셨는지. 예쁘게 결혼을 하시게 되면 한국에서 거주를 하실지 아니면 베트남에서 거주를 하셔도 괜찮은지. 한국에서. 맞아요. 결혼하시면 자녀는 몇 명? 2명. 2명? 바로? 바로 가능해요. 지금 당장 $1,000가 있어요. 어디에 쓰이고 싶으신가요?
요리 잘해요? 요리한 거 사진 볼 수 있어요? 제 핸드폰 SNS 좀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볼 수 있는 Facebook and TikTok and Instagram Insta, TikTok với cái mạng xã hội đó. 메시지, new ID 그거는 제 것도 봐요. 뭐 페이스북 많이 좀 볼게요. 앨범을 보면 아 앨범은 아니고 오케이. 아 앨범에 남자친구 사진이 혹시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는지 베트남에서 왜 결혼 안 했어요? SNS 봐도 되는데 Là hình của bạn quen.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자녀는 몇 명 계획이 있는지 Thì mình anh té đi cho bạn. 그리고 사실 속성 결혼이라고 해도 물론 4박 5일, 뭐 5박 6일 일정 안에 결혼까지 끝나지만 이 신부님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 넘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F6 우리가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토픽 1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한국에 넘어올 수 있는데 이 자격증을 따는 기간만 해도 벌써 한 적게는 4개월, 빠르면 많게는 한 6개월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이 신부님들과 연애도 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죠. 한 달에 많게는 2번, 뭐 적게는 한 번씩 가보시면서 기숙사 생활 어차피 하고 계시니까 뭐 원하시는 시간 언제든지 불러내셔가지고 편안하게 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뭐 연락도 주고 받으시고 화상통화도 하시면서 충분히 나름대로의 검증 기간을 가지시면 되고, 만에 하나 이 여성분한테서 뭐 과한 뭐 용돈 요구, 부모님이 아프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0만 원을 보고 있는데 이 40만 원 이외에 지금 5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걸 보내도 되냐라고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따로 신부님과 얘기를 해서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합당하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검증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맞선을 볼 때 당연히 미혼증명서, 건강검진, 범죄 이력 공증 받은 거를 서로 이렇게 주고 받아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4, 5개월의 기간 동안 충분히 만나보시면서 검증을 해보시다가 아 도저히 내가 이 신부님이랑은 못하겠다 결혼을, 그러시면은 저희가 그 사유를 들어보고 저희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신랑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부님의 문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진행을 해드립니다. 물론 재진행 비용은 저희 집 과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남성이 베트남에 가면은 20대 초반 여성분들을 만났을 때 원래 내 나이보다 적게는 5살, 많게는 10살까지 어리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국 남자가 나이가 40이지만 30이나 뭐 35 이쯤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 분들, 남성분들은 선크림도 잘 안 바르시고 햇빛에 항상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노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거기 가면은 대부분은 10살 어리게 봅니다. 이거는 한국 여자가 베트남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이 차이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신랑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드릴게요. 성혼지참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신랑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이런 경우, 근데 신부 나이는 19살이거나 20살이다 그럼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혼지참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성혼지참금을 받냐면은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날 때는 부모님 측에서 성혼지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신부님의 부모님과 직접 얘기를 해서 성혼지참금이 얼마가 좋을지 협의를 해드려요. 최대한 좀 깎아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250에서 300 정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랑의 상태가 외모라든지 능력이 조금 아쉬운 게 좀 크다 하면은 막 500만 원까지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제결혼 중개에서는 한국 남자가 갑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300만 원 이하에서 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협의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신랑님께서 직접 신부님의 부모님께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약혼식 때 30% 지급하시고 그리고 정통혼례식 하잖아요. 그때 이제 70% 나머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전통 결혼식을 무조건 해야 되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무조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도 결혼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 경우에는 이게 평생 욕을 먹잖아요. 부모님 쪽도 살아오시면서 축의금 많이 보내셨을 건데 그걸 다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축의금 수거하는 부분도 그렇고 3일 동안 동네 분들이 오다 가다가 다 봐요. 그래서 이 신부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구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신부 입장에서도 한국에 왔을 때 이미 전통 결혼식도 했고 결혼한 거 내 동네방네 사람들 다 알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갑자기 나 힘들어 나 돌아갈래 이런 마음이 바로 안 생긴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이미 동네 사람들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도 좀 되기 때문에 조통기록식은 그쪽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신랑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항공료는 별도인가요? 네, 저희 그 카페 와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신부님이 기숙사 이용하시는 동안 용돈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이것도 질문 많이 주시는데 24년도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요 25년도 오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숙사에서도 그렇고 40만 원 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좀 추세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40만 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질문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신부님이 토픽 1급을 따서 한국에 오더라도 당연히 한국어가 좀 서툴러요. 그렇다 보면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여기 통역사분도 앞에 앉아 계신데 저희가 직접 한번 미팅을 합니다. 2대2로 저는 신랑님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신부님은 저희 통역사한테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저와 통역사와 대화를 나눠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다시 이거를 섞어서 저는 신랑님께 전달 우리 통역사분은 신부님께 전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트러블을 좀 해소해드리는 그런 사후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박 5일 일정에서 약혼식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내 신부가 보고 싶다 그러면 가도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러면 편하게 언제든지 가셔가지고 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연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숙사는 어떤 기숙사인가요? 이것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를 맡겨서 그러니까 거기 기숙사를 아예 운영을 하는 뭐 현지 업체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익 시험 한국어 공부를 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이 기숙사 생활이라는 게 기간 동안 한국어를 좀 더 확실히 배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학원에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구멍가게처럼 뭐 그런 데가 아니고 규모가 있는 어학원이고요. 여기서 토픽 1급이 아니라 2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 한국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가 좀 문제가 안 되게끔 좀 해드리려고 저희는 전문 어학원에 신부님들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물론 저희가 필터링을 거치고 저희 나름대로의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한국으로 왔는데 무단 가출 즉 도망간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에다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비율적으로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혼인 무효 소송을 승소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구독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건데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